지난 2004년 국내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8%를 넘어서며 한국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 이대로의 추세라면 머지않은 2026년 인구 5명당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가 된다. 하지만 고령화 사회를 뒷받침할 제도적 시스템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고령화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 그로 인한 사회의 활력 저하라는 예측이 크다. 그런데 최근 들어 노인은 사회의 주체자로 거듭나야 한다는 의견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그 답은 바로 현명하고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스마트 에이징에 있다는데, 노인을 위한 생활 수칙에서부터 유망 기술까지 진정한 스마트 에이징이란 무엇인지 찾아본다. 평균 연령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지금, 고령화 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화두가 있다면 다름 아닌 장수다. 그런데 과연 오래 사는 것만을 가리켜 성공적인 노화라 할 수 있을까? 최근 주목되는 현명하고 건강하게 늙는 법, 이른바 스마트 에이징의 비법을 장수마을 사람들은 어디에서 찾고 있을까? 경북 영주군의 한 장수마을, 주민 8명 가운데 1명이 80살이 넘는 장수 지역이다. 모여가지고 웃고 서로 좋은 얘기도 교환하고, 또 혹시 그 중에도 나쁜 얘기는 우리 권찰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사니까 굉장히 건강에 보탬이 되는 것 같아요. 최고의 장수 비결은 바로 화목이라는 것이다. 주변 사람들과의 유대감이나 친밀감은 이미 장수의 중요한 요소로 꼽혀왔다. 지난 2009년 세계적 장수 연구의 석학인 레오나드 푼 교수는 국내 대표 장수 지역인 전북 순창을 찾아 주민들의 장수 비결로 관계를 내세운 바 있다. 이웃 간의 교류를 통한 친목 도모, 또 한국 특유의 정서인 효를 내세운 부양 구조가 노인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자연 조건도 빼놓을 수 없다. 현재 장수마을은 고도와 기온이 높은 지역에 주로 분포되어 있다. 과거 남해안과 제주도 같은 특정 지역에 한정돼 있던 장수마을이 고도가 높은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 팀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0년대 들어 장수 지역은 백두대 간의 큰 축을 따라 분포하는 경향이 컸으며, 고도와 평균 기온이 높아질수록 장수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산간 지역은 지형의 특성상 오르락내리락 하느라 운동량이 많을 뿐 아니라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친환경 먹을거리가 결과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깨끗한 환경과 맑은 공기, 그 제철달의 산나물, 그러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 나오는 나물을 그분들이 섭취한다는 것이 가장 그들한테 장수의 비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와 여러 가지 장수 지역을 비교해도 거의 비슷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1월 장수의 비결이 먹는 물과도 상관이 있다는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다.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은 2년에 걸쳐 구례, 보성 등 전남 지역의 장수마을에 있는 40여 군데의 수질 특성을 연구한 결과, 구례, 곡성, 담양 등의 내륙 지역에선 도내에 유통되는 생수보다 게르마늄 함량이 높았으며, 순천, 고흥, 보성 등의 해안 지역에선 인체 활동에 꼭 필요한 필수 미네랄 함량이 유통 생수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막연하게 생각했던 장수의 조건이 하나씩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그렇다면 식습관과 장수는 어떤 상관이 있을까? 대표적 장수 국가인 일본은 소식하는 식습관으로 잘 알려져 있다. 2011년 국내 통계청이 10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질문에서도 절반 이상이 철제된 식습관을 최고의 비결로 답한 바 있다. 흔히 소식을 가리켜 무조건 적게 먹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전문가들은 음식량을 적절히 조절하는 식사야말로 올바른 소식이라고 지적한다. 사실 소식이란 말을 정확히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몸에서 필요로 하는 열량보다 약간 적게 또는
그 필요한 거에 맞춰서 식사량을 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소식을 할 경우에 장수에 도움이 되고 노화가 지연된다는 것은 많은 동물 실험과 또 일부 인체 시험에서 이미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수인들은 어떤 음식을 즐겨 먹을까? 국내 100세 이상 노인들을 살펴본 결과 채소류와 더불어 육류, 어패류를 골고루 즐겨온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육류는 기호도에 따라 선호하기도 기피하기도 했다는 것. 육류 섭취의 유무만으로 장수의 요인을 가리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장수의 식단은 소식과 더불어 자극적인 음식을 피한 평범하고 소박한 음식으로 모아진다. 이렇듯 일상생활을 이루는 모든 습관들은 그대로 건강과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사실 그 세계적으로 장수촌으로 유명한 지역의 사람들의 분석을 해보면 그분들의 생활 습관은 지역과 상관없이 상당히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또 금연을 하고 그다음 절주를 하거나 금주를 합니다. 그리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간식을 하지 않고 아침을 꼭 먹는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고요. 규칙적으로 건강검진을 한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수촌에서 공유하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게 된다면 건강한 노년이 보장될 것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에 대한 바람은 인류의 수건과도 같다. 고령화 속도가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그 관심의 폭이 클 수밖에 없는데, 특히 한국 전쟁 후 태어난 세대 베이비 부머는 그들이 정년을 맞은 2010년에 이미 전체 인구의 약 15%에 이르렀고, 줄지은 은퇴 행렬은 고령화의 사회적 대비를 호소하는 듯하다. 베이비붐 세대가 단지 노인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참여로부터 배제돼야 한다는 당위는 어디에도 없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방안이 보다 총체적인 시각에서 현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스마트 에이징은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 운동은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건강의 필수 요소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무슨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부족한 실정. 시중에 보급되는 몇몇 운동 방법마저 노인의 역량을 간과하고 있어 운동 효과와 흥미 면에서 모두 성취도가 낮았다. 서울시립대 도시노인건강연구소에서는 노인의 체력에 걸맞는 체조를 개발했다. 그간 일회성이 머물던 체조를 노인 맞춤형으로 올바르게 정착시켜보자는 취지에서였다. 연날리기 하나. 세계 1위의 고령 국가인 일본의 경우 체계적인 노인 체육 과정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도시 노인 건강연구소 팀은 여러 차례 직접 일본을 오가며 체조를 개발했다. 때마침 서울시에서 진행하던 노인 체육 연구 시기와 맞물려 현재 3년간 서울시 노인들의 노인 체조 보급을 맡고 있다. 아무리 큰 병 없이 건강하더라도 노년이 되면 신체적인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 근육량은 20에서 40% 줄고 근력이 떨어져 운동 능력이 현저하게 쇠퇴한다. 자세가 나빠져 가슴을 압박하거나 거동이 어렵게 되기도 한다. 바로 이런 신체 상황을 고려한 체조가 노인 체조의 가장 큰 특징이다. 노인 체조는 걷기와 가볍게 뛰기 등의 유산소 운동을 중심으로 하되 노년기에 취약한 근력과 관절을 고려한 운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쾌한 배경음악과 격렬하지 않으면서도 움직임을 이끌어내는 동작이 포인트. 어렵지 않으면서도 신체 각 부위를 원활하게 순환시키고
관절의 무리를 최소화하는 자연스러운 동작의 연속이다. 몸도 튼튼 마음도 시작.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정신도 튼튼. 야 수고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한국 고유의 민속문화를 운동과 접목시켜 노인들의 흥미를 유발시킨 점도 운동 효과에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천천히 천천히. 제가 질병이 있어요. 당뇨가 많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열심히 하고 나니까 혈당도 많이 내려가고 꾸준히 하니까 너무 좋아요. 세계 제1의 고령 국가로 평균 수명이 우리보다 긴 일본을 봐도 체계적인 노인 체육 과정을 갖추고 있지만 템포가 느리고 지루한 듯 싶습니다. 그러나 그 느린 동작을 통해 마음속에 화를 끄집어내어 치료도 할 수 있는 것을 보고 99세까지 팔팔하게 보다 즐겁고 젊게 건강한 삶을 유지시켜주는 운동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노인 체조와 같이 일정 정도의 연습을 거쳐 보다 체계적인 운동을 경험한 노인들. 스스로의 건강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있을까? 건강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어떻게? 근데 약은 안 먹거든요. 안 건강해요. 왜요? 아픈 데가 많았어. 할머니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세요? 건강해요. 나는 건강하지 않은데 병이 많아요. 왜냐하면 나이는 80이 안 됐는데도 관절 있지, 혈압 있지, 또 그런데 과연 건강하다는 건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 좁은 의미에서 본다면 감기에 걸리지 않는 몸 상태도 건강에 해당할 수 있고 큰 병에 걸렸다가 회복한 경우도 역시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다. 같은 질문을 이번엔 젊은 학생들에게 던져봤다. 본인이 네, 좀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별로 건강하다고 생각 안 해요. 왜요? 별로 건강하지 않게 살고 있으니까. 저는 어느 정도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병에 걸린 적도 없고 여러모로 건강하다? 네. 아니요,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상대적으로 체중이 적게 나가서 네, 보통 사람들보다 별로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나요? 네, 나름 눈만 빼면은 눈이 좀 시력이 안 좋긴 한데 그냥 규칙적인 생활하면은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나이와 관계없이 건강의 지표를 삼는 잣대는 지극히 개인적이다. 그렇다면 개개인의 건강 상태 지표는 어떤 방법으로 객관성을 찾을 수 있을까? 경희대학교에선 똑똑한 노후를 대비하는 스마트 에이징 시대에 맞춰 모호했던 건강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른바 장수 나이라는 것을 산출하여 건강의 지표를 객관화한 것이다. 과연 우리 몸의 체력 수준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아까 말씀드린 생물학적 연령과 유사하게요. 그래서 체력 나이라는 것을 일본의 한 학자가 1988년도에 그 학설을 내세우게 됐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아이디어를 세워서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도 젊은 분이 아닌 나이 드신 고령자 분들의 적합한 연령 척도를 개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신체의 각 기능은 나이가 들면 저하되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같은 연령이라도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인다 혹은 나이보다 건강해 보인다와 같이 개인차라는 특징이 있다. 장수나이 지표는 이와 같은 개인차를 평가할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나이를 뛰어넘는 기준을 제시한다. 전 세계적으로 건강 지표나 노화 정도를 객관화하는 노력은 50년 가까이 연구되어 왔다. 노화를 측정하는 가장 큰 목적은 노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객관적으로 접근하여 노화의 표준을 설정하기 위한 것. 노호성 교수팀은 서울, 경기, 강원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 190명을 대상으로 장수나이 지표를 연구했다. 혈압, 혈액 성분, 일상생활 체력 및
호흡순환 기능의 전반적인 항목을 토대로 장수나이 산출식을 개발한 것이다. 가장 중점을 둔 것은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과연 가장 크게 변화되는 항목을 우선적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장수나이의 특징으로서 기존의 건강을 평가하는 지표는 대부분이 다 의학적인, 생리학적인 요소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뭐 젊은 분하고 마찬가지로 평상시에 가만히 몸을 안 움직이고 사는 생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체를 움직일 때, 즉 운동 시에 몸을 움직일 때의 변화를 추가적으로 변수로서 첨부한 게 바로 이 장수나이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좀 넓으시죠? 줄여드릴게요. 네. 어머니 제가 시작을 하면 어머니 아기 힘으로 최대한 낼 수 있는 힘을 내셔야 되거든요.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시작! 쭉쭉! 장수나이 산출의 주를 이루는 체력 항목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체력과 비만, 그리고 지질과 혈압이다. 이 4가지 요소를 확인하기 위한 하위 항목으로는 복부 비만율, 신체 비만도, 지구력, 콜레스테롤 수치 등이 해당된다. 셋, 넷, 다섯, 여섯. 이제 간단한 테스트로 자신의 노화 상태를 객관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흔히 운동을 하면 얼마나 젊어질까를 궁금해하는데 장수나이는 그 궁금증에 명쾌한 답을 제시했다. 평소 운동 습관이 없는 노인의 경우 실제 나이는 약 71세였던 반면 장수나이를 산출해 본 결과 약 74세로 나타났다. 운동이 노인의 건강을 평균 3년 정도 젊게 만들 수 있다는 추론을 증명한 셈이다. 장수나이는 노인의 건강과 노화 요인을 과학적으로 관리하여 데이터로 구축했다. 물론 이 데이터만으로 정밀한 건강 상태를 진단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쉽고도 종합적인 데이터를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노화를 막연하게 짐작하는 사람들에겐 보다 근거 있는 나침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스마트 에이징을 향한 보다 과학적인 시도는 이 밖에도 다양하다. 카이스트 김대수 교수와 충남대 의대 공동연구팀은 얼마 전 노화를 억제하는 물질을 발견했다. 탄삼이라는 특정 약초에서 추출한 천연 화합물이 그 열쇠였다. 베타라파촌이라 불리는 이 화합물은 노화를 늦추고 건강 수명을 늘린다는 사실이 연구팀을 통해 확인됐다. 항노화 작용으로 알려진 탄삼의 효능이 이번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증명된 셈이다. 네, 노화가 진행되면 세포 내에 NADH라는 그런 대사산물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타라파초는 그 노화 과정에서 증가된 NADH를 NADH 플러스로 바꿔줌으로써 이 노화 과정에서 축적된 나쁜 효과를 제거하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됩니다. 천연 화합물 베타라파초는 노화 방지에 효과적인 보조 효소로 알려진 NAD 플러스를 늘리는 대신 더불어 노화가 진행될 때 같이 증가하는 특정 효소는 줄게 했다. 이러한 체내 효소의 변화는 어떤 행동 변화를 일으킬까? 여기 사람으로 치면 60대 이상인 늙은 쥐와 왕성한 활동을 하는 젊은 쥐가 있다. 먼저 노화에 따라 두 쥐의 신체 능력이 얼마나 다른지 알아보기 위해 높은 막대에 젊은 쥐를 매달리게 했다. 안정적인 움직임으로 막대 꼭대기에서부터 바닥을 향해 내려오는 젊은 쥐. 그런데 늙은 쥐의 사정은 좀 다르다. 중심을 잃고 간신히 매달려 있다가 이내 바닥으로 떨어지고 만다. 그렇다면 같은 늙은 쥐인데 베타라파촌을 먹인 경우는 어떨까? 오랜 노화 기간을 거친 늙은 쥐가 젊은 쥐 못지않은 운동 능력을 보이고 있다. 연구팀에 따르면 베타라파촌을 먹인 쥐는 근력과 비례하는 근육 내 물질이 30%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배탈 아파초는 소식과 장수와의 상관도 입증했다. 장수인들의 특징인 소식하는 습관은 신체에 NAD+라는 효소를 생성시키는데 배탈 아파촌으로 체내 효소를 활성화시키면 적게 먹거나 별도의 운동을 하지 않아도 이 NAD+의 양이 증가했던가. 배탈 아파촌을 먹인 쥐는 10개월 후 다른 쥐들에 비해 35% 넘게 생존했다. 결국 NAD+와 소식 그리고 장수는 서로 이어져 있다는 결론이 된다. 연구팀은 베타라파촌이 생화학 물질로 안전하기 때문에 임상시험을 통과하면 노인성 질환 예방과 더불어 치료제로 개발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스마트 에이징의 꿈에 한층 다가선 것이다. 수명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수명을 증가시키는 것과 주어진 수명 내에서 건강하게 사는 건강 수명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베타라파촌이라는 약물을 활용해서 건강 수명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과 길을 열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과학기술은 고령화 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스마트 에이징 요소다. 하지만 노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과학기술은 많지 않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지난 2월 스마트 에이징 시대를 선도할 10대 유망기술을 발표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보통 고령화라고 하면은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실 때 그 단어 자체가 좀 부정적으로 와닿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늙는다 이런 뜻으로 해서 좀 고령화가 부정적으로 다가오는데 저희가 이번에 스마트 에이징이라는 말을 써서 좀 더 일반 국민들한테 고령화되는 게 꼭 나쁜 뜻은 아니고 우리가 잘 준비하면 충분하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걸 좀 의미하는 뜻에서 스마트 에이징을 붙였고요. 이 스마트 에이징이라는 개념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 나이가 들었을 때 신체적으로 건강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신체적으로 건강한 거에 기본으로 해서 또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또한 활발한 그 활동을 통해서 기본적인 사회성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선정 기술을 살펴보면 신경줄기세포 치료 기술, 나노바이오 오일료 센서와 같은 노후의 건강 유지를 위한 기술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편리성을 위한 기술, 그리고 노년의 활발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이 포함됐다. 총 75개 기술을 우선 선정한 뒤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과학기술을 10가지로 축소한 것이다. Visit to Parkheimberg in Stuttgart. Makes direct contact 스마트 에이징 10대 유망 기술 중 빠른 상용화가 예상되는 기술은 무엇일까? 지금 칼을 찾고 있어요. 라이프케어 서비스 로봇의 경우 이미 국내 기술로 시제품이 완성된 데다가 일부는 해외 상용화 진행 단계까지 이르렀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순간 신체 고동이 불편한 노인이라면 간병인의 도움 없이도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국내 로봇 시장의 규모는 2011년 기준 약 2조 1천억 원 수준으로 지난 5년간 급속한 성장을 이뤄냈다. 그에 따른 기술력의 진화도 손꼽을 만한데 그 산실 중 하나인 실벗. 실버 세대의 벗이란 의미로 지어진 이름이다. 음성과 얼굴 표정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노인 케어용 로봇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개발했다. 약 먹는 시간과 같은 일정 관리, 영어 교육 등의 기능도 탑재돼 있으며 3m 거리 내에 있는 주인의 음성과 위치를 파악해 움직일 수 있어 자연스러운 대화 기반의 게임도 가능하다. 지난 2009년 넉 대의 실벗이 실제로 노인복지관에 시범 투입돼 2달간 서비스 테스트를 받기도 했다. 복지 차원의 노인들의 여러 가지 치매라든가 혹은 독거노인들이 무료함이라든가 사회
사회적으로 그 어떤 사회성을 보장해 준다든지 하는 쪽에 노인분들이 예상외로 그 로봇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적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자기기 같은 것들을 많이 다뤄보지 않는 분들이지만 그 새로운 기술에 대한 흥미도 상당히 많이 보이고 로봇도 그 굉장히 친숙하게 받아들이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실버과 같은 똑똑한 로봇이 부양 인력을 대신해 노인을 도와줄 시대를 전망한다. 이거 딴 거 아니야? 지금까지의 로봇 개발이 요소 기술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개발되었는데 반해 이제 그런 기술들을 융합해 실질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로봇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만든 또 다른 로봇인 키보.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요. 제가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가 하면 눈동자를 제법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익살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왼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를 말한 거니? 맞아. 알았어. 인간의 감정을 잘 표현하는 키보는 3세대 인간형 로봇, 이른바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꼽힌다. 화 안 났어. 사람의 음성 명령어도 문제없이 수행하는 키보. 기존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단순히 걷고 뛰고 계단을 오르는 등 이족 보행을 강조했던 것과 달리 키보는 인간과 여러 감정을 교류할 수 있는 상호 작용 기술을 가지고 있다. 실버과 키보처럼 인간과의 친밀도를 높여주는 로봇의 개발은 특히나 고령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로 주목된다. 고령화 사회라는 게 결국은 독거노인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될 테고 부양 인력들이 줄어든다는 것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용도 중에 하나가 결국은 노인들을 부양하는 일, 혹은 그 아이들을 교육하는 일, 이런 일들이 될 것이고요. 그러한 영역부터 우리에게 점점 다가와서 영역들이 점점 넓혀지겠죠. 스마트 에이징 기술로 꼽힌 라이프 케어 서비스 로봇의 성공 여부는 머지않은 미래에 노인을 간병하고 가사를 돕는 현실 구현에 달려있다. 하지만 현재의 기술로 로봇 스스로 외부 환경을 인식하고 스스로 판단해 그야말로 인간처럼 움직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과학기술이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또 다른 스마트 에이징 유망 기술을 살펴보자. 분자 영상의학이다. 분자 영상의학은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분자 수준의 변화를 영상으로 평가하는 기법으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의학이다. 기존에 활용되는 영상의학으로는 X선, 초음파, 컴퓨터 단층 촬영 등이 있는데 이것은 질병으로 야기되는 신체 해부학적 변화를 영상화시킨 것이다. 하지만 질병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해부학적 변화보다 앞서 나타나는 것이 생물학적 변화, 즉 분자 수준의 변화다. 따라서 분자 수준의 의학 진단을 영상화할 수 있다면 질병을 초기에 찾아내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현재 국내 의학계에선 이러한 분자 영상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단계다. 그런데 최근 한 대학 연구팀은 이 분자 영상 기술과 관련한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약물이나 대사물질이 체내에서 어떻게 흡수되는지 그 과정을 직접 영상으로 볼 수 있는 기술을 밝힌 것인데 약물이 체내에 흡수된 후 치료 부위에 정확히 전달은 되는지 또 해당 장기 안에서 어떻게 분해되고 배설되는지 분자 단위의 영상으로 볼 수 있는 기술이다. 의약품을 먹게 되었을 때 그 의약품들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질병이 일어난 장기에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혹은 그 의약품들이 잘 몸에서 대사가 잘 돼가지고 잘 빠져나가고 있는지 그런 과정들을 추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내었습니다. 그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은 의약품이 실제로 갔는지 그 다음에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다른 장기에다가는 어떤 독성을 일으키지 않았는지를 저희가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분석법이 되겠습니다. 분자를 영상화하는 기술은 이렇다. 얇게 자른 장기 조직 위에 특정 화합물을 바르고 레이저를 쪼임으로써 조직 내 분자가 이온화돼 날아가도록 한다. 그 후 분자의 이동 거리를 측정해 분자의 분포나 이동 양상을 영상화하는 것인데, 이때 조직 위에 바르는 화합물을 매트릭스라고 한다. 그런데 이 매트릭스가 레이저에 의해 쪼개지거나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또 다른 저분자 물질을 만들다 보니 저분자 화합물인 의약품을 분석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던가. 김광표 교수팀은 이 같은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두 종류의 매트릭스를 적절한 비율로 혼합하는 데 주목했다. 각각 산성과 염기성을 띠는 기존 매트릭스를 섞어 중성이면서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된 새로운 매트릭스를 얻어낸가. 분자 영상을 얻기 위한 매트릭스 개발 과정은 쉽지 않았다. 매트릭스 후보 물질은 많았지만 분자를 분석하는 성질을 지니면서도 각각의 매트릭스를 혼합했을 때 성공적인 비율을 찾아야 했기에 마치 사막에서 바늘 찾기만큼 어려웠다고 고백한다. 하지만 마침내 김 교수팀이 찾아낸 혼성 매트릭스는 그동안 어려웠던 미세 분자들의 조직 분포 패턴을 영상화할 수 있게 됐다. 저 장치는 질량 분석기라고 하는 장치이고요. 저희가 방금 매트릭스를 뿌린 그 조직에다가 영상을 얻는다 이래가지고 저희가 영상 질량 분석기라고 부릅니다. 저 장치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동물에다가 투여한 약물이 제대로 저희가 원하는 장기에 갔는지 혹은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간이나 심장으로 갔는지를 저희가 보게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모니터에 나타난 데이터가 바로 약물의 분포도를 분자 영상으로 바꾸기 이전의 상태. 각 데이터의 수치 하나하나가 분자에 해당된다. 구조 분석하려면 하나 잡아야 되잖아. 리프트. 최종적으로 보고자 하는 분자의 영상은 이런 형태로 구현된다. 빨간색과 파란색이 차지하는 양에 따라 분자의 양도 가늠할 수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분석 화학 분야의 세계적 학술지인 애널리스트에 소개되며 연구의 중요성과 독창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번 연구 결과가 고령화 사회의 의학 기술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무엇일까? 좋은 그 의약품의 후보 물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뭐 동의보감 이런 데 보게 되면은 그 뭐 치매를 개선할 수 있는 약품들이 많이 알려져 있고 한데요. 실제로 걔네들이 질병 부위에 정확히 전달되었는지 아닌지를 저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단순히 이것이 500년 전의 책에 옛날 책에 적혀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가 같이 따라가는 좋은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게 고령화에 따른 질병들을 생활 속에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의약품 혹은 기능성 약품, 식품 쪽으로도 저희가 적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꼽은 스마트 에이징 유망 기술, 그 세 번째는 자연어 처리 기술이다. 2011년 10월 미국 애플사는 새로 개발한 스마트폰을 공개하면서 그와 더불어 음성인식 서비스를 내놨다. 이 기술은 자연스러운 대화 방식을 적용해 마치 사람과 이야기하듯 사용할 수 있어 화제를 모았는데, 이 기술은 휴대폰이 양산 치즈로 돌입하던 15년 전 우리나라에서 먼저 구현했던 기술이다. 오늘은 어떻게 지냈어? 잘 지내요. 즐거워요. 너는 항상 즐거워 보여. 당시 음성인식 서비스의 검색 엔진을 담당했던 국내의 한 검색 솔루션 전문기업. 있는 거죠. 난 그럭저럭 지냈는데. 대화형 자연어 처리 기술은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말하는 문장을 정확히 인식하는 기술이다. 엽살인데요. 캐럿 별표. 때문에 복잡한 정보기기를 노인들도 쉽게 다룰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자연어 처리 기술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언어를 컴퓨터가 알아듣고 그걸 통해서
그 맞춤형 형태의 정보를 찾아주거나 아니면 다시 그걸 음성 처리를 통해서 대화로 내보내주는 그런 형태의 일관적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검색 엔진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 자연어 처리의 대표적인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원이 자연어 처리 기술이 도입된 스마트폰의 경우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여러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외부 서비스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스마트폰에서 구현되는 음성 검색 서비스는 스마트폰 제조사가 제공하는 컨텐츠 혹은 특정 애플리케이션으로 그 지원이 한정돼 있다. 그런데 이 업체에선 기존의 이런 한계점을 넘고자 노력하고 있다. 냉장고를 보여줘. 사용자가 스마트폰에 냉장고를 보여줘라고 일상 대화처럼 입력하면 김치 냉장고. 다시 대화를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상세 조건을 요구한다. 돋보기를 보여줘. 하지만 이런 자연어 처리 기술은 아직까지 이하. 모바일 기기에만 국한되고 있어 보다 넓은 서비스로의 과제가 남아있다. 자연어 처리 기술뿐만 아니라 미래를 선도할 10대 스마트 에이징 기술이 실제 노인의 생활에 적용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 스마트 에이징 기술이 아마 상용화되기까지는 뭐 한 10년 내외 정도 길게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상당한 관심과 지속적인 투자가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게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 관련된 단일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그런 단일 기술들을 잘 융합할 수 있는 그 융합 기술 분야에 대한 우리가 투자를 좀 확대해야 될 것 같고요. 갈 길이 먼 것은 사실이지만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노인의 삶을 풍요롭게 열어줄 희망이 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시스템의 기대기에 앞서 노인 스스로의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도 기술 못지않게 중요한 과업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진정한 스마트 에이징은 내면에서부터 출발해야 할지도 모른다. 여기 노년을 아름답게 가꿀 줄 아는 주인공들이 있다. 매주 금요일이면 한 곳에 모여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드는 할머니들. 안경 너머로 보고 있는 건 다름 아닌 한 땀 한 땀 실과 바늘의 움직임이다. 어르신들이 만들고 있는 건 다름 아닌 수의.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을 위해 만드는 자원봉사활동으로 매년 만드는 수의만 총 30여 벌에 달한다. 할머니들의 수의 제작은 2001년부터 계속되어 왔다. 총 280여 벌의 수의를 만든 셈이다. 젊은 사람도 쉽지 않은 손바느질을 10년 이상 지속해왔다는 할머니 수의봉사단.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힘드는 거 하나도 없어요. 뭐든지 시키면 다 하지. 바늘기 못 끼는 게 힘들어 형님. 바늘기 끼는 게 힘들어. 예, 힘들어요. 안 힘든 건 없지. 신경 써서 이것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힘들고 눈도 침침하고 허리도 아프고 그래요. 그런데 재미가 있으니까 나와서 하는 거예요. 이거 한 지가 13년 차예요. 장갑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는 수의 한 벌을 제대로 완성하려면 속조골에서부터 두루마기에 이르기까지 20가지를 갖춰야 한다. 유일한 재능이었던 바느질로 이웃에게 나눔의 행복을 전달하고 싶었던 할머니들의 솜씨가 모여 수의 한 벌이 완성된다. 봉사 시간도 만만치 않다. 2001년 봉사활동을 시작해 현재까지 개인 한 명당 봉사활동을 따지면 약 2,000시간이 넘는다. 1999년부터 봉사활동을 하신 한 할머니의 경우 9,000시간을 넘긴 셈이다.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무엇보다 수의라는 옷의 특성상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에게 전달할 때의 보람은 남다를 수밖에 없다고. 수의를 만든다는 거는 마지막을 마지막에 입고 가는 옷을 만든다는 거 얼마나 보람 있고 얼마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요. 좋겠지 그럼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들은 1년 내내 꾸며갖고 저렇게 주니까 보람 있고.
할머니들의 이런 헌신은 대외적으로도 여러 차례 인정받았다. 2007년에는 전국 자원봉사 축제에서 금상을, 2011년에는 서울시 봉사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60세부터 86세 할머니까지 총 14명으로 구성된 수의봉사다. 참여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고된 작업으로 돌아서는 사람도 많았다. 오랜 기간 봉사활동을 하는 할머니들은 대체 어떤 이유에서일까? 봉사는 나도 모르게 이끌리는 게 있고요. 또 나의 만족감이 생기고 또 이렇게 봉사를 하게 되면은 마치고 돌아갈 때 발걸음이 이렇게 가벼워지고 가슴이 뿌듯해지고 오늘 하루를 몇 시간 동안이나 말해도 남을 위해서 좀 보탬이 됐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너무 내 마음을 정말 내 자신을 칭찬해주고 싶더라고요. 잠깐의 쉬는 시간에는 서로의 어깨도 주무르고 간식도 먹으며 봉사 단원들끼리의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허리가 아파 수술을 받는 등 성취하는 몸으로도 함께 모여 봉사활동을 하는 할머니들의 모습은 노년의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준다. 사람이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건강해야 내 진짜 건강이 유지되는 겁니다. 혼자서 몸 건강 백날 하고 있어도 소용이 없고 정신 건강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주변과 또는 친구와 또는 가족과 함께 건강, 즉 유대, 사회적인 활동을 해야만 건강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들이 친구가 없는 노인들보다 친구가 있는 노인이 평균 수명이 10년 길다는 연구들 또는 5, 6년 길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이 되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돈과 건강뿐이 아니라 친구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한국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데 19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100년 가까이 걸리는 선진국과 비교해 봤을 때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100세 노인 시대는 더 이상 먼 발치의 일이 아니다. 고령화 시대를 미리 대처하지 못한다는 것은 눈앞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다는 얘기일지도 모른다. 건강하고 활력 있는 100세 시대를 준비할 스마트 에이징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야 한다.